20대들의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40대, 50대 여성들의 경력 단절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60대 은퇴자들의 재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OMJ 캠페인은 일자리와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고 그 인식 전환을 넘어 통찰력과 영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 시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과 판교에 이어서 오늘 대전에서 그 세 번째 좋은 일자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콘서트에 비해서 오늘은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주제 역시 청년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이 주되게 토론될 것입니다. 오늘 첫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기업 그리고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이십니다. 소셜 이노베이션 그룹 양세진 대표님을 모시고 사회적 기업의 트렌드 및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2007년도에 우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지난 한 10년 정도 쭉 이제 이 사업을 사실은 좀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외국과 다르게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이제 사회적 기업의 어떤 가치로 되어 있는 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또 취약계층에게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이제 고민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 기업의 이제 인증 현황, 정부가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걸고 하면 안 되게끔 이제 일종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2007년부터 올해 이제 상반 지난 10월 말까지 현재 현황들이 쭉 좀 3,100개 신청했고 인증해서 지금 유지는 이제 인증을 받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정리된 상황들. 그래서 현재 1,600개 정도의 전국의 사회적 기업, 물론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 전반적인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큰 틀에서 보면 더 많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쭉 정책적 지원과 활동을 해왔는데 한계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재화 서비스를 관계 맺고 있는 대상이 그렇다는 것에 한계가 많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민에 직면해 있는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좀 이제 일종의 뭐 소셜 벤처 또 사회 혁신 기업 또 좀 더 도전적 열정적인 청년들이 이 사회적 가치를 매개로 한 기업 활동에 참여하고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마을 기업 또 자활 기업 또 내지는 그렇게 정부 인증을 받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수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사회나 사회에 베네핏을 주는, 이로움을 주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많은 형태의 도전들이 있으면서 이제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책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수요가 커진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아직 입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논의가 있는데, 기존의 사회적 기업 지원법에서 사회적 경제로 이 바뀌어진 것은 우리가 오늘 고민한 일자리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개체적인 접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이 틀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일종의 생태적 접근이죠. 그러니까 사슴 몇 마리, 노루 몇 마리냐 이렇게 접근하던 것이 거대한 초목이 조성되어 있는 초원을 조성하면 거기에서 뭐 사슴이든 노루든 뭐 기린이든 다양한 그런 이제 개체들의 활동들이 여지가 열리게 되면서 훨씬 더 일자리 측면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들을 우리가 창출하거나 또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미보다는 사회적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들의 측면들이 훨씬 더 폭넓고 광범위하고 뭐 웬만하면 다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지금 가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그 고민들, 우리가 전도 생각했던 단순히 취약계층이나 어떤 공익에 대한 뿐만 아니라 뭐 윤리적 생산과 유통에 대한 문제들, 또 자원의 재활 생태정, 또 시민적 권리와 민주 의사결정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존의 기업의 CSR과 CSV가 고민해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런 가치들까지 현재 사회적 경제기본법에서는 다 담아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웬만하면 다 사회적 경제의 일자리를 우리가 뭐 설명을 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됐죠.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면 또 과연 그게 무엇인가 또 여전히 물음이 생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사회적 기업으로 규정되던 그런 어떤 접근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틀에서 접근하면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나 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촌, 또 소비자협동조합, 수산업, 또 지역살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심지어는 중소기업들까지도 이 사회적 경제, 그래서 특히 이제 골목에서 정말 이렇게 작은 뭐 치킨집이나 식당 하는 분들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분들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물음과 고민들이 나오면서 사회적 경제에서는 그걸 다 받아 안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17가지 목표를 댔는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건 2000년도에 유엔이 제시했던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 그러니까 전 세계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빈곤한 나라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 전략이었다면, 2016년부터 제시된 새로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 목표는 단순한 취약계층이 아니라 지구 전체 생태계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과거에 없었던 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라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또 사회적 경제의 어떤 일자리를 고민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이 한반도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일자리, 내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좀 더 그 소셜 밸류의 어떤 의미와 또 지평들이 훨씬 더 이렇게 확장된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또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과 과제는 그런 먹고 살고 생존하고 인정받고 자기의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넘어서 이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느냐라는,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폭넓게 이제 확장되는 그런 맥락.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도전을 할 때 뭐 내가 기존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진 조직에 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새롭게 창업을 하든 간에 그 사회적 가치가 담고 있는 어떤 의미들과 어떤 그 연결망이 훨씬 더 폭넓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가치 기업이라는 용어를 좀 선호해 쓰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패러다임, 취약계층과 관련된 그 한정된 개념을 갖고는 우리 사실은 특히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자기 경영, 자기 존재 가치를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 전체 과정이 사회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또 그 활동의 결과들이 소셜 임팩트를 지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 10년을 기념하고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또 도전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상으로 짧게 사회적 기업의 현안과 뭐 전망에 대한 발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MJ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걸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는가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경제 성장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있고요. 과연 경제 성장을 계속 높이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냐, 경제 성장 없이 살면 어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경제는 기회가 없는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미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성장률이 높이 유지되지 않는 경제에는 향후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도 들어오지 않고 돈도 들어오지 않고 향후에 여러 가지를 시도할 수 있는, 글로벌한 레벨에서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놓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요즘 많은 새로운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미 많이 본 숫자이긴 합니다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만큼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볼 때 있어서 올해도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향후에도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트렌드로 봐서는 그것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늘 익숙했던 성장률은 적어도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늘 이거를 생각했었어요. 그죠? 7%, 8%대의 성장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졌고 더욱 심각한 거는 지금 세계 평균보다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만약에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그래프가 세계 인구의 향후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인구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을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지금 벌써 허리가 굵은 스타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2060년이 되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릴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벌써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데 앞으로 향후에 정말 큰 도전이 앞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경제들보다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당장 인구 분포의 문제를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 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빈곤율이 OECD 평균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특히 앞에 그래프와 비교해서 보실 때 보십시오. OECD 평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은 빈곤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향후에 장기적인 그림을 그림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OMJ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OMJ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OMJ가 과연 그럼 우리 경제 성장을 생각하는 우리 이 그림 내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경제학 공부를 하신 여기 젊은 분들도 있고 아직은 깊이 들어가시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공급과 소비,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요. 많은 공급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소비량이 있고 그러면은 또 소비가 많으면 공급이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을 통해 가지고 경제는 성장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0년대 이후에 계속 주로 의존해 온 것이 수출입니다. 수출은 소비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밖에. 그래서 우리 제품들을 팔아 가지고 수출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유지를 어느 정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방법이 뭐가 있느냐? 경제 성장률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은 한 가지는 투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80년대 미국에서 레거나믹스라고 한 것이 뭔가 하면 공급 부분에서 세금 같은 걸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경제를 다시 살리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공급 부분에서 투자를 늘림으로써 경제를 끌어나가는 방법이 또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기업들이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나머지 투자를 하기를 너무 꺼려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전반적인 국제 경제 전망이나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볼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까 우리 인구 구조를 볼 때 있어서도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가 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지금 의존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앞에 이거는 레거나믹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케인지아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공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왕창 쏟아부어 가지고 경제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물 펌프로 치면 이렇게 마중물을 부어주는 경우인데 20세기 초반에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공황에서 빠져나왔죠. 근데 이것은 정부에 돈이 많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 수년간 계속 이쪽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죠? 아시고 계시죠? 정부 지출을 계속 늘리고 경제부총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예산안을 짜가지고 추경 예산을 하고 뭐 당연히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돈에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끝없이 부어넣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해법도 별로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남는가 하면 민간 소비를 늘리면 되는데,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민간 소비로 연결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에 것들이 별 효용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간 소비를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여러 해 우리나라에서도 다들 함께 고민을 해왔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당연히 소비가 늘려면은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야 되죠. 집에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는 것인데, 그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가계 소득을 늘려보자. 그래서 민간 소비를 살리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으나 지금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OMJ는 민간 소비를 늘리고 가계 소득을 늘리고 그를 통해서 민간 소비를 살릴 수 있다. 좀 더 새로운 방법, 사고의 전환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OMJ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창업 취업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한번 좀 더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여기 와서 여기 참여해 주시는 젊은 분들이 창업과 취업에 대한 관심이 이미 많으시니까 여기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사회 전반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이 방향으로 더 푸시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OMJ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과 취업을 보는 시각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꽤나 비관적인 이러한 그 가계 수입과 소비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OMJ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인가? 아까 인식과 그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50대를 넘으면 많이 직장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세컨 커리어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점을 관련해서 충분히 뭐 퇴직까지 많은 돈을 모아 놓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충분한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고, 연금이 있으신 분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좀 더 다시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에 참여해서 일의 수준이나 형태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관념을 좀 더 던져버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 시장 내지는 채용 시장, 노동 시장에 참여를 하자는 것이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예 경제 참여 의사가 약한 분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는 취준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취준생이 많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고 사회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대기업에, 재벌 기업에 들어가서 또는 공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돈 많이 받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내 인생을 시작을 할 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OMJ가 한 동인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고를 조금 더 바꾸고 이 세상을 다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을 다시 좀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OMJ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OMJ가 왜 필요한가는 지금 쭉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넬슨 코리아에서 인식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숫자로 우리가 이 증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에게는 다양한 일자리가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데 어쩌라고. 내가 출하할 것이 없는데 어쩔 것이냐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게 여기 숫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어도 내가 인식하기에는 우리한테는 다양한 연령대의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창업이라는 게 유행어가 된 게 꽤나 최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아직도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에는 저커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페이스북이니 뭐 등등등등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는 이건 어려워. 우리 사회는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어렵고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창업도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숫자로 보면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히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창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연 그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열심히 생각해보자는 것이 OMJ의 중요한 포인트 내지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요식업, 식음료 같은 것이 창업을 할 경우에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식 시장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식 가치가 떨어진 기업을 사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밑에가 전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에서 무리들과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는 무리들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는 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면에서도 아까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 보건의료, 문화예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형 산업에 대한 관심이 꽤나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창업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 경제 자체가 전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왜 제가 계속 인식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경제는 인식인 겁니다. 경제는 마인드셋에 달린 거예요. 이 경제 참여하는 주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내에서도 그나마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넬슨 코리아가 주도해서 조사한 이 조사의 결과 응답하신 분들 자체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고 그 고정관념을 좀 새롭게 생각을 해보고 보다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정부에 의존하는 것을 떠나서, 그리고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을 떠나서 경제 전반에서 민간 기업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탑다운 형식으로 가가지고는 더 이상 별 효용력이 없다. 이제는 모두가 참여해서 이런 변화를 끌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OMJ 운동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기업, 수출 위주의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우리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넘어서 그것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민간 기업들, 중소기업들, 창업, 새로운 스타트업들 이런 데서 다 참여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 OMJ의 기본 메시지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한양대 경영대학 예종석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앞에 연사분들께서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저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잔인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 체제로 경제가 한 50년 동안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게 창업이, 특히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창업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재벌들이 돈가스집 체인도 하죠, 빵집도 하죠, 구멍가게 체인도 하죠. 그런 판국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뭘 창업을 한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거기다가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하라고 하면 요즘 그 나쁜 권력에 기생한 엄마하고 말 타는 딸하고 돌아다니면서 사회를 등치고 돌아다니는 이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겠느냐. 이 두 가지를 저보고 묶어서 이야기하라는 건 참 30여 년 경영학 교수를 했지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업 현장에도 오랫동안 관여를 했고 또 특히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또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이 비영리 단체들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클라우스 슈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처럼 4차 산업혁명은 쓰나미 같이 온다.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지난 10년 또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처럼 변화가 많은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약 한 세기 전에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그 사회가 큰 변혁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넘게 마차를 타다가 자동차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에 뛰어들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300여 개가 있었고 한 세기쯤 지나고 나니까 뭐 몇 개 안 남았습니다만 그러다가 100년 만에 그 회사들이 또 다 망하고 이렇게 됐죠. 근데 그 변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인터넷 혁명의 시작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로봇이 여러분들의 일을 상당히 대신할 것이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당장에 대리기사가 조합을 잃겠죠. 전기자동차도 말할 것도 없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가상현실, 신소재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자,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할 사업은 무엇인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사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건 뭐냐? 그건 결국 내가 상대해야 될 고객은 누구인가? 또 그 고객은 무엇을 사가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만이 우리 사업의 성격과 이 사명을 또 목적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를 발견하는 마케팅이고 또 하나는 고객이 깨닫지 못하는 욕구를 찾아내는 혁신입니다. 둘 다 하면 아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위에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기기를 만들어내서 소비자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던 소비를 이끌어낸 거죠. 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는 핸드폰 생산국으로서는 세계 1등이었습니다. 세계에서 핸드폰 많이 만드는 세 회사가 우리나라에 다 있었죠. 삼성이 있었고 LG가 있었고 뭐 지금은 아직도 있습니다만 펜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게 한 6, 7년 됐나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전화기 공급이 과잉이 돼서 전화번호만 바꿔도 전화기는 공짜로 주던 세상입니다. 그런 마켓에 아이폰은 들어오지도 않은 물건을 가지고 예약 판매를 해서 수십만 대씩 팔았습니다. 전화기가 남아도는 마켓에 이런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없는 물건 갖고 예약 판매해서까지 팔 수 있다. 아이폰은 지금도까지도 예약 판매를 해서 수십만 대씩 팔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창업을 할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한 마케팅은 우리가 팔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지 않는다. 대신 고객이 구입하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것을 요구한다. 자, 마이클 포터는 경쟁력의 3대 요소를 원가, 우위, 차별화, 집중화라고 꼽았습니다. 마이클 포터라는 하버드 대학 이 선생은 원가, 우위에 대한 굉장히 두꺼운 저작을 남겼는데 그거 뭐 열심히 읽어보니까 결국 세 개예요. 남보다 원가가 높아갖고는 절대 남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남하고 같아가지고는 절대 남을 이길 수가 없다. 차별화 포인트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집중해라. 이건 여러분들이 금과 옥조로 삼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세상의 소통과 배려로서 사회와 기업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